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때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오락가락하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원의 응급진료 대기실에는 출산을 앞둔 산모 한 명이 급하게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만삭의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식은땀이 온몸에 맺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된 것도 모자라 산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위험했고 산모 또한 심각한 출혈로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즉각 결정되었고 의료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술실로 그녀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수술실 안은 숨이 턱 막힐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장박동 수치를 나타내는 모니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의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주치의는 산모의 남편을 조용히 불러내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을 듯이 주먹을 움켜쥐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산모가 이틀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녀는 입에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그 순간 남편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산모는 몇 번 숨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꿈을 꿨어. 거기 이상한 데였어. 새카만 곳이었고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 같은 남자가 나타났어.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고 손을 잡더니 그냥 슥 하고 어딘가로 데리고 갔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산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 바쁘다 바빠 이러더니 나를 그냥 놔두고 둘이 같이 다른 데로 사라졌어. 그래서 나 혼자 남게 된 거야. 그녀의 말은 분명 꿈일 뿐이었지만 어쩐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들도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고 의사도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산모는 마치 어딘가에서 정말 돌아온 사람처럼 눈동자에 깊은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국에 긴급 속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방화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재난. 방화범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그날. 그 끔찍한 사건은 나라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산모는 창문 너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저승사자들이 바빴던 거였구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그려지는 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2명이 혼란스럽고 슬픈 도시 어딘가를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삶으로 돌아왔고 다른 누군가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을 긁고 오르던 할머니. 술기운에 얼떨떨했던 그 밤을 나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호프집에서 나는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만났다. 요즘 일이 많아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였고 자연스레 술잔은 연달아 비워졌다. 생맥주부터 시작해 소주로 넘어가고 안주로는 골뱅이 무침이며 치킨이며 이것저것 시켜가며 밤을 길게 잡았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서야 친구는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야, 오늘 너네 집에서 자면 안 되냐? 나는 머뭇거릴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부둥켜 안고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리니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공기는 이따금 싸늘한 기운을 풍겼고
어딘가 으스스한 정적이 길을 덮고 있었다. 술에 덜 깬 배가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이 너무 쓰려서 정류장 앞 편의점으로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컵라면 하나와 사이다를 들고 나와 가게 앞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 물고 나는 국물을 들이켰다. 그렇게 잠시 속을 달랜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우리 집은 정류장에서 바로 이어진 산을 하나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야간 조명이 몇 개 박혀 있긴 했지만 산길은 대체로 어두웠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그런 밤중에 산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도 평소 같으면 혼자 가기 싫었겠지만 친구가 옆에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산길의 중간쯤 올라왔을까. 친구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하나를 건넸다. 나는 묵묵히 받았고 둘이 나란히 서서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담배 끝이 은은히 붉게 타올랐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서 있던 산길 가장자리. 조금 아래쪽 숲의 경계에 가까운 곳. 군부대 벙커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사람인 줄 몰랐다. 그 정체는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허연 천 조각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었고 점점 형태가 드러났다.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키가 굽은 할머니였다. 허리를 반쯤 숙인 듯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친구 쪽을 바라봤다. 그도 나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입을 다문 채 말없이 할머니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있는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느릿하게 몸을 돌리더니 우리가 내려온 길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팡이 끝이 땅을 찍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또렷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할머니는 길을 벗어나더니 산의 비탈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녀는 손으로, 진짜 손으로 산의 흙을 긁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나무 뿌리와 풀을 움켜쥐며 내 발로 걷듯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숨도 못 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야야야, 뛰자. 친구가 낮게 외쳤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었다. 땅을 차는 발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헐떡이며 산길을 내려와 정비된 도로에 가까워졌을 때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다시 뒤를 돌아봤다. 풀숲.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스라이 희미해졌다. 마치 안개 속 그림자처럼 반쯤 지워진 형체였다. 잠시 후 산의 어둠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듯이 사라졌다. 형체도 움직임도 흔적도 없이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산을 수없이 오르내렸지만 그곳에서 다시 그 할머니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의 공포는 또렷하다. 밤중의 산길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마주쳤던 기억. 그것만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누군가가 산을 손으로 긁으며 오르는 장면이 자다가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는다. 그날의 새벽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야기, 복도.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지난달 초. 그러니까 4월 첫째 주가 막 시작되던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겨우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잠들기 직전 문 쪽에서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로 벽에 부딪힌 사람인가 했습니다. 기숙사 복도가 좁고 복도 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니 다들 불 꺼진 채 다니다 보면 종종 벽에 손을 짚거나 몸을 부딪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다시 누워 눈을 감았는데 딱 이틀 뒤 같은 시간 새벽 2시 27분 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살짝 긁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 가볍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나무문에 끌리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도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너무도 선명해서 귀를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바로 방문을 열어 복도를 살펴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켜진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저를 비웃듯 허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각에 문을 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27분. 분침이 그 숫자 위를 가리킬 때면 반드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고 넘겼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겠지. 술 마시고 돌아온 학생이 괜히 심심해서 문 한번 두드려보는 거겠지. 하지만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 규칙적인 소음은 점점 저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아침 수업 시간엔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보다 못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존재를 마주하겠다고. 그날 밤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2시 25분. 방의 형광등을 끄고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 문틈 사이로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27분. 소리는 여전히 그랬고 이번에는 문이 아주 살짝, 정말 손톱 끝으로 건드린 것처럼 떨려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도 계단 쪽으로 가도 복도 전체엔 생기 하나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숙사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마다 누가 방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 관리자는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비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CCTV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 강하고 선명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금속 마찰음의 등줄기가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관리실에 직접 찾아가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그분도 내가 밤에 한번 돌아볼게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CCTV를 확인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경비실에 들어갔고 CCTV 영상이 재생되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난 시간, 분명히 누군가 지나갔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카메라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만이 무색하게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시간에 분명히 뭔가 지나가요. 진짜예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영상을 되감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측에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소리, 지속되는 불면, 괴로운 피로, 이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가끔은 환청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환청이라 치부하긴 어려웠습니다. 혹시 바람 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숙사는 건물 구조상 복도 창문은 완전히 막혀 있어 바람이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문이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분다면 창문이 먼저 흔들렸을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장난인지 혹은 사람의 짓이 아닌 것인지 여전히 새벽 2시 27분이 되면 그 소리는 문을 향해 다가오고 나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꼭 붙잡은 채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복도 저편. 거기엔 도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그 정체불명의 방문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리만 남기고 사라지겠지요.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 집의 그림자.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단층 빌라에서 벗어나 진성이가 그렇게도 바라던 새 가구들이 가득한 아파트로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곳은 어두침침하고 불편한 구조로 햇빛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기에 가족 모두는 더 나은 환경을 늘 꿈꿔왔습니다. 진성이는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와서는 엄마, 진짜로 이사 가는 거 맞지?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라니까. 진성이는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신난다. 엄마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은 싸게 나온 데다가 가구도 기본으로 다 포함이라 좋긴 한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곳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성이가 그렇게 원하던 침대가 있는 집이니까 이번엔 잘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을 열었을 때 진성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환한 거실엔 소파가 있었고 식탁과 의자 그리고 커다란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예전 집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벽지는 새로 바른 듯 향긋한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진성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젠 예전 집은 잊어야지. 여긴 진짜야.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어요? 또 야근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도 몰라. 도대체 그 집이 어디야? 아무리 돌고 돌아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도 그려줬잖아요. 아예 못 찾을 때도 아니고. 그건 나도 아는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길만 도는 것 같아. 아무리 돌아도 도착을 못하겠어. 엄마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근 아니까 핑계대지 말고 얼른 와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여보 지금 뭔가.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진성이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또 야근이야? 엄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 씻고 자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침대에서 자야지. 진성이는 기쁜 듯이 외쳤습니다. 아싸. 그날 밤 진성이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다 씻었어. 자도 돼. 그래, 어서 자렴. 진성이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푹신푹신하다. 이거 진짜 꿈만 같다. 완전 잘 잘 수 있겠어.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럴까? 진성이는 방 안을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내 방도 있고 너무 좋아. 엄마는 저 방에서 자는 거지. 그래. 늦게 자면 내일 피곤하니까 어서 자렴.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진성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오줌 마려워. 그는 부스스한 눈으로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에 부딪힌 진성이는 머리를 살짝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이사 왔지? 아직 익숙하지 않네. 잠시 멈춰서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방을 구경 안 해봤잖아. 한번 봐야겠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진성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라? 아빠 왔네. 들어오셨나 보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가 하품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하은 빨리 화장실 다녀와야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진성이는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벌써 나갔어? 이렇게 일찍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엄마랑 같이 잤잖아. 그런데 아빠 분명히 집에 들어온 거 봤단 말이야. 엄마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진성아, 아빠는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셨어.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나도 아무 소리 못 들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진짜로 봤니? 정말 아빠였니? 진성이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아빠 같았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대체 어디야? 어제 들어왔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못 찾았어. 도대체 여기 어디야?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가 어딘데? 모르겠어. 가게도 없고 차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게 남자들만 가득하고 여자가 하나도 없어. 모두 지쳐 보이고 말도 없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쫓기듯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그 낯선 도시에 뛰어들듯이. 그날 저녁
진성이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었네. 이삿짐 옮기던 아저씨가 그랬는데 이 집에 혼자 살던 남자가 결혼도 못하고 자살했었대.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성이의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공동묘지 위 학교에서 들려온 소리. 저희 학교는 경기도의 한 신설 초등학교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붉은 벽돌 건물이었고 새로 지어진 만큼 교내 시설도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꺼내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처음 입학한 날부터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분위기가 교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년은 이 학교의 첫 졸업생, 다시 말해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우리 곁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4층까지 있었고 각 층마다 교실들과 특별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4층에는 음악실과 어학실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종종 두 교실의 스피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실에서 진행 중인 수업 내용이 음악실의 스피커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음악실에서의 소리가 어학실 스피커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한 연결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기 오류로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 수업이 있어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한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실 워낙 덤벙대는 성격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말고도 다른 반 친구들까지 포함해 총 17명이나 같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기분이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실에 도착한 우리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음악실 스피커에서 갑작스럽게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는 듯한, 하지만 웃음이라기보다는 조롱 섞인 흐느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또렷했고 한두 명이 아닌 거의 모든 학생이 들었다고 말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음악 선생님도 깜짝 놀라 교실을 나서더니 바로 옆 어학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선생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답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어학실은 지금 수업 중이긴 한데 분위기도 조용하고 이상한 점은 없었어. 선생님의 표정은 찜찜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우리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수업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그 소리는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학실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한 외국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는 거의 못하셨고 심지어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수준도 간신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학생들과도 늘 영어로만 소통했고 수업 역시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날 음악실 스피커로 흘러나온 너무도 선명했던 그 한국어는 누구의 목소리였던 걸까요? 그 목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누군가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다 같이 바다에 가는 거야. 전 경기도의 한 중형 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거 환경이 조용하고 이웃들끼리도 인사 정도는 나누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웃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같은 동 옆 라인에 사시던 수의사 아저씨였습니다. 나이는 50을 조금 넘긴 듯 보였고 항상 정갈한 셔츠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셨고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아플 때면 멀리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분이 운영하는 병원에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믿음직했습니다. 진료도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힌 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상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던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아버지,
하고 누군가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은 고정된 음이 아니라 아래로 쓸려 내려가듯 점점 멀어지는 톤이었고, 그 소리와 동시에 정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쿵 하는 엄청난 충격음이 땅을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눈을 비비며 얼른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는데 제 시야에서 약간 비껴난 옆 라인 쪽에서 무언가가, 더 정확히는 누군가가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이상하게도 수영장에서 배영을 하듯 팔을 휘저으며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장면이었기에 순간적으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다시 한번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제야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실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는 마치 뉴스 속 범죄 기사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이 아저씨 댁으로 들이닥쳤고 아파트 아래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음의 정체는 수의사 아저씨와 그 가족이 차례로 떨어지며 내뿜은 비극의 파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딸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딸은 칼에 찔린 상태였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경찰에게 말하길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없고요. 라고 했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날 아침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더니 거실로 나와 눈물을 흘렸고 놀라 달려온 가족들이 당황해 그를 지켜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같이 바다에 가는 거야. 흐흐흐.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아들을 창문 밖으로 밀쳐 떨어뜨렸고 놀라 붙잡으려 했던 아내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자신도 스스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딸은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그는 딸의 팔을 붙잡고 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딸은 가까스로 거실 구석에 몸을 숨겨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친절하던 아버지의 변화를 모두 의아해했고 마침내 어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빙해야. 누가 들어간 거지? 아마 귀신일 거야.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저도 모르게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그 수의사 아저씨네 집이 불타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아저씨 가족들이 집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 휩싸이는 모습을 본 뒤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후 그 절규와 추락의 소리들이 제 귀를 깨우며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날 새벽 저는 아주 잠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 눌림을 겪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귓가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고통에 찬 듯한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웃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 같이 바다에 가는 거야. 흐흐흐. 그 음성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는 그날 아침 진짜로도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창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날의 잔상은 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서울 어둠 속의 크리스마스. 서울 시내의 겨울은 유난히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하늘 아래 빌딩 틈을 비집고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의 기분마저 날카롭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얇은 검은색 재킷 파카를 입고 퇴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상사에게 마지막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날이 추웠지만 그 말이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겨우 한번 담배 핀 걸로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덜거리며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눈이나 좀 오면 좋겠네.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해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아직도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네. 하지만 난 혼자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빈 캔 하나를 걷어차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슈퍼 앞에서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사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사탕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있네. 그저 형식적인 미소를 지은 채 사탕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탕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그 달콤함은 차갑고 무기력했던 내 하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부터 마셨습니다. 그리고 파카를 바닥에 벗어던진 채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겠지. 지긋지긋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한 습관처럼 창밖부터 살폈습니다. 눈은 안 왔네. 어릴 적부터 겨울만 되면 아침에 눈이 왔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눈이 오면 그날 하루가 특별해질 것 같았고 눈이 오지 않으면 괜히 우울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검정색 파카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위화감이 스멀스멀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기다림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결국 휴대폰을 켜봤을 때는 이미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래?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시내로 향하던 도중 슈퍼 앞에 비치된 무료 일자리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대부분 여성만 구한다는 광고뿐이었고 남자 서빙 구인 하나만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통화권 이탈이라는 문구만 되풀이했습니다. 뭐야 이거, 2달밖에 안 된 건데 벌써 고장이야. 짜증이 난 채로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지만 그마저도 동전이 다시 튕겨 나왔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결국 신문에 적힌 주소를 보고 직접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춥긴 했지만 다행히 바람은 없었고 길을 걷다 보니 점점 묘한 기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게들도 다 닫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식당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10시인데 왜 문도 안 열어? 발로 문을 몇 번 두드리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모든 가게가 닫혀 있었고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일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내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시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고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정적만이 지배하는 공간.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가? 공포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해졌습니다. 숨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집에 도착하자 TV를 켜보려 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검은 옷, 정지된 동작.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누군데? 화를 내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실체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재떨이를 휘둘렀고 그 충격에 식탁 옆으로 몸이 쏠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됐네. 뭐라고? 나와 함께 가세. 어딜 가자는 거야? 싫어. 가까이 오지 마. 그때 갑자기 양팔이 밧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풀어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는 제게 불쌍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안 됐군.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들더니 제 시야는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 현장. 경찰 2명이 집안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환각 증세로 인해 식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각.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시내를 뛰어다니며 이상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제 무언가를 먹은 것 같군. 네, 사탕 하나를 입에 물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번거로우니 자살로 정리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를 든 채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사탕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무덤 옆 한없는 여자. 일주일 전쯤 저는 평소처럼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잘 가더군요. 친구와 게임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잡담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는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친구 집은 저희 집과 꽤 가까운 편입니다.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친구네 집이 뒷산 바로 아래쪽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무덤이 5개 정도 모여있는 그야말로 음산한 분위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쪽 길은 좀 꺼려했지만 워낙 익숙한 곳이다 보니 무심코 넘기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2갈래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뒷산을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길, 다른 하나는 완전히 산을 등지고 빙 둘러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긴 길은 가로등도 있고 밝지만 몇 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가 준 피파 커리어 모드를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조급함으로 바뀌었고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짧은 길을 택했습니다. 풀숲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풀들은 허벅지 가까이까지 올라와 걸을 때마다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밤이라 주변은 어두웠고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가끔씩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래도 워낙 익숙한 길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뒷산으로 향해 꺾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길과 가까운 쪽 무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덤 위쪽에 무언가 흰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보려고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흰 천인가 비닐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점점 적응하면서 그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이 하나 없는 여자의 형체였습니다. 흰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덤 위쪽에 걸터앉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고 남은 한 팔은 무릎 위에 얹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입에서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습니다. 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눈은 이미 그곳에서 떼지 못한 채였고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어 있다가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무작정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친구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그 무덤 옆을 다시 지나야 한다면 저는 다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 여자의 형체가 눈에 아른거릴 때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 친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만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아직도 그 무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9번째 이야기, 붉은 신부. 처음 가위를 눌린 건 내가 16살이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자주 기이한 현상들이 따라붙었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학교에서 돌아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를 누르자 기계음이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21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18층에서 띵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시 19층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고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내 쪽을 향해 웃으며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구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양옆으로 집이 있고 정면에는 계단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 여인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천천히 계단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한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10월 19일 아침 8시 30분.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전날 술을 마시고 돌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형은 대학생이었는데 시험을 다 봤다고 하며 학교를 가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나 혼자서 쓸쓸하게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첫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곤 젖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그대로 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안쪽 화장실에서 물이 트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나 혼자 씻고 있었는데 누가 또 씻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잠그고 다시 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 화장실 거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입은 귀 끝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옛날에 들었던 빨간 마스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거울을 보며 이빨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하러 가려면 깨끗이 씻어야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풀리고 입에서 비명이 터질 뻔했지만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앞집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들은 아주머니는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 그 얘기 모르고 있었구나. 이 아파트 20층에서 옛날에 한 여자가 살해당했어. 그 여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날 아침에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남자가 강도로 위장하고 침입해 그녀의 목을 찔렀고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강하게 저항하자 그는 결국 머리채를 잡아 끌고 계단 쪽으로 데려갔고 그 장면은 CCTV에도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해는 내가 13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그 사건이 왜 그토록 기억에서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결혼식장에 가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고 아직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그 씻던 그 아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16살 때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았던 그 여인은 그날 결혼식장으로 가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던 그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포토샵 옆의 존재. 시험이 끝났던 그날은 온몸에 힘이 풀릴 만큼 해방감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풀린 탓에 친구들과는 망설임 없이 밤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는 일찍 졌고 도심의 불빛이 아파트 창밖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친구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의 집은 방이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덕분에 밤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동생이 떠드는 게 신경 쓰였던지 방 안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고 왔습니다. 이윽고 동생은 조용히 자기 방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영화나 사이버 가수 사이에 옛 영상들을 틀어놓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시계는 자정이 넘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딱히 중요한 작업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배경을 지우거나 눈을 붉게 칠하거나 촌스럽지만 그런 게 재미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 어딘가에서 무언가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시선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옆에 누가 서 있었지만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친구일 수도 동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거기 누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묘한 위화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제 눈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아까부터 서 있던 그 사람, 왜 아직도 거기 있는 거지? 그 의문이 떠오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옆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묘하게 느릿한 속도로 투명하게 변해가던 형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마른 체형에 꽤 키가 큰 모습이었습니다. 성별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얼굴은 그림자처럼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존재가 저와 친구를 향해 분명히 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도 무겁고 선명해서 공기가 끈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놀란 저는 뒤로 벌떡 일어났고 바로 옆에 있던 친구도 동시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던지 저와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새벽 공기를 찢을 만큼 날카롭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켰고 조명 아래의 거실은 이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검은 형체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조차도 곁에 있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의 집이라도 쉽게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 방, 그 거실처럼 창이 크고 조명이 약한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토샵을 켜려 하면 가끔 손끝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날의 형체는 끝내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전라도 외딴집 창문 너머의 초상화.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전여행, 즉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여정에 큰 애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가출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나가긴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당화된 듯한 느낌을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가방 하나와 중고로 산 낡은 카메라 하나만 들고 버스든 기차든 닿는 대로 그 다음 도시, 그 다음 마을로 어딘가를 걷고 또 걸렀습니다. 잠은 주로 길거리 벤치, 폐쇄된 노인정, 혹은 문이 열린 시골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끼니는 들판에서 밭일을 거들고 품삯을 받거나 가끔씩은 허름한 식당의 설거지로 때웠고 그도 없을 땐 담배 한 개비로 속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몸 누일 장소 하나 구하기 어려워졌고 겨울밤엔 특히나 몸이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농촌 마을을 지나 절을 한 군데 들렀다가 지도엔 나오지 않는 오솔길을 따라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벌써 해는 넘어가 어둠이 산 너머로 흘렀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던 폐가처럼 창문이 깨져 있다거나 지붕이 무너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을 뿐 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조심히 문을 열어보았고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소복이 쌓인 가구들 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운이 좋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가방을 벗고 방 안구석에 몸을 눕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바닥에 누운 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도 밤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산 아래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 갓 밭일을 시작하던 농부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나를 처음 본 그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중인데요. 위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거어서 잤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고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살아있네. 중얼이듯 말하고는 그냥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살아있다고 했을까?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나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금이 저렸고 자꾸만 아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한쪽 길가에 앉아 노상방뇨를 하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밤에 보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노인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편안한 인상이었고 눈동자는 깊고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상화는 이상했습니다. 보통 시골집에 걸린 조상의 초상화는 항상 천장 가까이 안방 문 위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눈높이에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듯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초상화는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창문이었습니다. 초상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그림이 아니라 창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던 누군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집의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아직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오감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에서 그날처럼 확실하게 느낀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여행 철칙은 하나입니다. 지나간 길은 절대 돌아보지 않는 것. 확인하러 가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본 그 검은 눈동자는 지금도 내 기억의 가장 안쪽에 창문처럼 조용히 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림이 아니라 새벽까지도 나를 바라보던 진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폐가에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심판의 구름.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감정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명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감정의 잔재처럼 그저 몸서리칠 만큼 끔찍한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절대 다룰 수 없고 절대 맞설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현상은 지금으로부터 겨우 6개월 전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게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존재했으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방 창틀에 턱을 꿰고 앉아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쳐갔습니다. 하늘 위에 구름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흘러가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눈에 띄게 빨랐고 더 놀라운 건 구름들이 일정한 방향 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떠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구름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찜찜한 마음을 떨쳐내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새 한 마리가 그 자의식을 지닌 듯한 구름에 부딪혔습니다. 그 새는 비명을 지르듯 울더니 붉은 피를 흩날리며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그날 하루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려보냈습니다. 구름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도시의 하늘 위로 검고 커다란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단 몇 분 만에 하늘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속도는 너무 빨라 사람들이 그저 눈만 깜빡이는 사이 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흔적은 사라졌고 도시는 마치 새벽 2시처럼 어두웠습니다. 구름은 말 그대로 하늘이라는 놀이판 위에 쏟아 부어진 검은 말들처럼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교통은 마비되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충돌했고 사람들은 길 한복판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차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중심에 있던 저는 발이 묶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비명과 부서지는 유리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만이 공기 중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에 조금 익숙해졌을 때서야 서서히 길을 뒤집어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시의 풍경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창문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TV와 라디오는 연신 같은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절대 창문을 열지 마시고 빛을 잃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단지 우리나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심지어 극지방까지 검은 구름은 순식간에 지구 전역을 삼켜버렸습니다. 전자기기, 위성, 인터넷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햇빛은 지표면에 닿지 못했고 하늘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종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 사람들은 조금씩 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빛 없는 세상에서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잃은 곡식들은 시들고 농작물은 불이 붙어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력과 창고에 저장된 식량, 그리고 정부의 남은 지원에 의지해 간신히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주하고 3일이 흐른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전파가 끊긴 세상이라 그 정보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듯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비는 곧 인도에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정보가 퍼졌습니다. 시카고는 지옥이에요. 비를 맞은 사람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았어요. 그들은 울며 외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빠진 채였고 어떤 이는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였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경고했습니다. 그 비는 강산을 능가하는 산성도를 지닌 절대 막을 수 없는 파괴적 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철제 구조물, 콘크리트, 유리까지 전부 녹여버리는 신종 화학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인간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파괴한 것입니다. 미국, 인도, 유럽, 호주, 일본,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민 오듯 몰려오던 마지막 순간, 시체들이 비를 맞은 그들 중 일부가 한밤중 해안가로 떠밀려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맹수에게 찢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빨 자국이 아니라 산성비가 남긴 구멍이었습니다. 정확히 녹아버린 자국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디론가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마지막이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더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다시 그 거대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름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받아야 할 심판이야. 더는 후회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시작이구나. 비가 내렸습니다. 그건 차가운 물방울이 아닌 이상하게 생명을 품은 듯한 비였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선명한 윤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연행의 꿈과 죽음의 예고. 요즘 들어 특별한 일 없이 지루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품만 반복하는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잠들고 나서 정말 황당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느 도심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지만
차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뒤따라오더니 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호 위반, 아니면 속도 위반인가? 잠깐 생각했지만 전혀 위반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고 저는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하지만 경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받으러 갑시다. 그 말에 울컥한 저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손목에 감긴 차가운 쇠고랑의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식이 생사람을 짭네.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꿈은 또 끊기듯 끝이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찝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꿈이 왠지 현실까지 무겁게 끌고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평소 꿈풀이에 관심이 많던 동생에게 그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동생은 말없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안 좋은 꿈인데 그런 꿈은 보통 사고가 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꿔요.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뭐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처럼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약속이 있던 날도 일찍 귀가하며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2주 정도가 흐르면서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러 그 꿈은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무렵 문득 핸드폰이 울렸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남자친구 죽었대. 미치겠다 진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나서야 그녀가 전하는 말에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애인이 급한 사정으로 잠시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며칠간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멍한 상태로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 꿈 기억나요?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꿈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바로 그 동생이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스쳤습니다. 아차, 잊고 있었던 그 꿈. 동생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꿈풀이 했던 거. 경찰에 끌려가거나 수갑을 차는 꿈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제야 모든 것이 맞물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억울하게 수갑을 찼던 이유. 그날의 그 이상한 감촉. 그리고 지금 전해진 믿을 수 없는 죽음의 소식. 그날 이후로 저는 무의미하게 넘겼던 꿈이라는 세계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란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그림자처럼 다가올 현실의 예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잠드는 시간이 그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문을 여는 시간이란 사실이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산속의 토목관에서 마주친 여자. 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산 중턱에 있다. 서울 외곽,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자리 잡은 캠퍼스는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고지대에 있었다. 게다가 내가 전공하는 토목공학과는 그 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토목관이라는 건물에 있었다. 정문에서부터 출발하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숙사로 향하는 경사길이고 다른 하나는 줄곧 위쪽으로 이어져서 인문관이며 자연대. 그 꼭대기 끝에 토목관으로 이어진다. 두 갈래는 전혀 교차하지 않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구조라. 기숙사에서 토목관으로 가려면 산을 가로지르듯 걸어야 한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같은 층에 사는 친구들과는 거의 말도 섞지 않았다. 늦은 밤이면 더더욱 조용했고 내가 말을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11월의 밤이었다.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각, 나는 조교에게 제출하지 못했던 레포트를 들고 토목관으로 향했다. 레포트를 마감 기한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과제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누가 뭐래도 보내야 했다. 기숙사 정문은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닫힌다. 그 시간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에 나는 남의 도움 없이 산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하늘엔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 달빛조차 희미했다. 산길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공기에는 냉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토목관에 다다르자 낡은 건물 특유의 싸늘한 기운이 훅 끼쳐왔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조교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노크를 했다. 3번 정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혹시라도 안에 계신 걸까 싶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멈칫했다. 분명 그 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는 구조였고 조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잠금 장치는 풀린 채였다. 나는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다시 산을 넘어야 하고 내일 레포트 제출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 채로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깜깜한 실내.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유일하게 열린 창문 사이로 찬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침을 한번 삼켰다. 빨리 올려두고 나가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책상 위에 레포트를 올려놓고 뒤를 돌아섰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보였다. 희뿌연 눈동자였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며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였다. 머리는 무겁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몸에는 식은땀이 흠뻑 배어 있었다. 몸을 겨우 일으켰을 때 나는 다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방 안에는 그 여자가 하나가 아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형제 하나가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책상 아래를 보니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밖에도 있었다. 창문틀을 붙잡은 채 반쯤 몸을 들이민 여자. 그녀들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조교 선배가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야, 괜찮아? 왜 여기서 자고 있냐? 나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교는 아무 말 없이 내 상태를 확인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차가웠으며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내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조교 형의 부축을 받아 1층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기숙사로 돌아가려면 다시 산을 넘어야 했다. 조교에게 같이 가달라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홀로 산길을 택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발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산길. 그 정적을 깨트린 건 내 옆 풀숲에서 들린 바스락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또 그녀가 있었다. 나무에 목을 매단 채 고개를 기울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뿌연 눈동자. 그 순간 나는 다시 비명을 지르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나는 겨우 기숙사 정문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기숙사 침대에 누우면 천장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려도 창문틀을 붙잡고 날 들여다보던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심장은 밤새 불규칙하게 뛰었고 잠이 들더라도 악몽에 시달렸다. 기절하기 직전 내 몸을 향해 천천히 기어오던 손의 감각이 손목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가끔씩 밤이면 누가 방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틀째 되는 밤 내 기숙사 방문 손잡이가 딸깍딸깍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게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무언가가 따라왔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방문 손잡이에 수건을 걸고 책상으로 문을 막고 잤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현실은 이상하게도 계속 나를 토목관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사흘 후 조규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난번 레포트 너 올려놓은 거 있잖아. 표지 양식이 빠져서 다시 제출해야 한대.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또 다시 토목관. 그 2층. 나는 갈 수 없다고 다시는 그 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지만 조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미리 열어놓을게. 불도 다 켜놓고 있을 거고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와서 올려두고 가면 돼. 나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알겠다고 했다. 토목관은 내 전공의 중심이었고 나는 그 건물에서 졸업까지 살아야 했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손전등 앱을 켰고 몸이 조금이라도 떨리는 걸 막기 위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도착했을 때 토목관 2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됐다.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사람은 없었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책상으로 다가가 레포트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찰나 천장 조명이 툭 하고 꺼졌다. 순간 주변이 어두워졌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는 순간 내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이전보다 가까운 거리. 눈동자는 그대로였고 입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리고 그 입에서 들려온 말. 다 돌려줘. 목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울부짖음도 아니었고 속삭임도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흙 속에서 끌어올린 숨결처럼 거칠고 젖은 음성. 나는 그대로 책상에 몸을 부딪히며 뒷걸음쳤고 겨우 문까지 도달해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분명 열린 문이었는데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들썩였고 창틀 아래 또 다른 얼굴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이제 무표정하지 않았다. 분노에 찬 울퉁불퉁한 얼굴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발로 문을 찼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그대로 복도로 넘어졌다. 문 밖엔 조규영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너 또 왜 여기서?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축했고 이번엔 조규영이 직접 기숙사 입구까지 나를 데려다줬다. 그날 밤 나는 기숙사 복도에 나란히 앉아 조규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다. 사실 너 말고도 몇 명 있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토목관 2층에서 이상한 거 봤다는 애들 예전부터 몇 명 있었거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근데 다들 그냥 조용히 학교를 떠났어.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연락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그냥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 그곳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나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부르고 있다.